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미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AI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AI 액션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북한도 AI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강대학교 백영일 교수님 모시고 AI 열풍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AI 열풍은 뭐 이미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앞서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미국 얘기 먼저 하면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에 AI 액션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가뜩이나 미국은 뭐 AI 선도 국가인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AI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국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국제 AI 외교와 안보 주도 이렇게 뭐 이런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액션 플랜 곳곳에 안보라는 이 문제가 다 숨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안보 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다뤄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프라 구축에 신경을 쓰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혁신의 가속화. 그러니까 모든 걸림돌을 다 없애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주정부로부터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페더럴 거버먼트 쪽에서도 규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생길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다라고 AI 보고요. 우선으로 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AI의 모든 걸림돌을 많이 없애겠다, 아니면 안 만들겠다 하는 거에 중점을 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AI가 본인 나라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어떻게 뻗어나가는지에 대한 선점을 하겠다는 게 굉장히 큰 방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AI의 그러니까 외교권을 활용해서 AI의 기본적인 기본권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겠다. 그다음에 표준화를 만들겠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근데 보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안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안은 뭐 보안 전문가가 있다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보안은 언제까지 보안? 뚫리기 전까지 보안입니다. 네. 뚫리고 나면 보안 전문가는 없어요. 맞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된다. 안 뚫리는 보안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뚫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안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돈을 보안이 안 뚫리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이라도 그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데 보안을 안 뚫리게 하는 건 기본이고 그다음에 뚫렸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컨텐전시 플랜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뚫리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빨리 회복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게 가장 핵심이 돼야 될 텐데 그거는 거의 생각 안 해요.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느냐면은 서버를 옮기는데 뭐 중단을 뭐 하루 정도 합니다. 이틀 정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미국 같은 데에서는 절대로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기계에다 물려서 활용하고 다시 그 기계를 서버 보안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바꾸고 난 다음에 다시 물려서 쓰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데 저는 학교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학교에서 매일 서버 바꾸는데도 주말에 뭐 한 이틀 동안 서버가 중단됩니다. 맞아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사실 보안에 있어서는 그런 게 굉장히 취약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복구하는데 시간이 이틀 정도 걸린다 그러면은 매일이 이틀 동안 안 된다 그러면 거의 돌아가십니다, 요새는.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보안을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만약에 뚫렸다는 걸 가상을 해서 얼마만큼 빨리 복원할 수 있느냐가 네임 오브 더 게임. 그게 게임의 룰이다. 그러니까 그걸 기본으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보안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생각해야 될 게 인증입니다. 인증.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인증이 아니라 국제적 인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요? 바로 전 시간에도 인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보안의 인증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특히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ISO 같은 국제 인증인데 그 인증을 모든 기관에서 다 따라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모든 다큐멘테이션 서류들을 만들어 놔야 되고 그 서류를 만들므로써 여러 가지를 점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의존을 많이 해요.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보안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를 오너들이 챙겨야 되는데 오너들이 보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게을르다는 점. 그래서 그 미국 같은 데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얘기하잖아요. 인프라 구축해야 되고 그렇죠. 혁신 가속화해야 되고 외교 안보 이거 AI 쪽에 외교 안보 강화시켜야 되고 이런 얘기를 선언적으로 함으로써 모든 하부 조직들이 전부 거기에 따라서 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옛날 바이든 정부에도 있었어요. 뭐 행정명령 14179인가 뭐 하는 그런 행정명령이 있었는데 그것도 AI 행정명령이고 가속화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철폐하겠다라는 뜻이었는데 이번엔 그걸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안보가 곧 보안이고 보안이 곧 안보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논리고 하는데 AI 보안은 그만큼 강조될 수밖에 없다 동의합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 핵심 기관들이 사이버 공격 테러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미국 핵 연구기관이 사이버 해킹 공격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이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인데 핵무기 설계와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핵기관들이 이게 만약에 공격당했다는 건 상당히 충격적이고 이게 현실화되고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맨 먼저 말씀드렸던 게 일단은 잘 방어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격을 당했을 때 어떻게 회복하겠는가가 그 두 번째 문제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핵 연구소 같은 데가 공격을 당했다 그러면 유출이 되고 난 다음에 아무리 복구를 하더라도 이미 데미지는 입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막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게 털렸는지 우리나라의 그 한 몇 년 전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 원자력에 이메일이 털렸는데 뭐 이메일이 털린 건 별건 아닌데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와서 뭘 보고 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의 저는 우리나라가 제일 보안의 강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이따 이제 북한 얘기도 할 텐데 북한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주고 있는 리소스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 리소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북한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계속 공격만 한다. 뭐 그러는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주는 리소스 그 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잘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저기 원자력 그 발전소 그 해킹 당했을 때도 우리는 이미 북한 소행인지 알고 있었는데 미국이 와서 이거 북한 소행이라고 얘기할 때까지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를 못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보안 시스템이 사실은 미국을 근간으로 해서 하는 건데 사실 왜 미국을 근간으로 아까 보안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문제지 국지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침투해서 들어오는 게 그렇죠.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라오스나 중국이나 이런 데 서버를 두고 북한 사람들의 행위가 거기에 실질적으로 해커 조직을 침투시킨다든지 아니면 북한에서 라오스의 라우터를 갖다가 그냥 거기를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렇죠. 보안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여다보고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 가서는 뚫린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뚫리고도 지금 뚫린지를 모르고 있는 게 태반입니다.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뭐 핵 뭐 실험실이 뚫렸다. 당연히 뚫린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나눠서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온라인에 많이 물려 있을 겁니다. 그 FBI나 CIA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요한 것들은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휴민트도 오프라인 중에 하나고요. 그 사람이 직접 가서 뭐 하는 거 그거를 손으로 기록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디지털화하면은 언젠간 뚫린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몇 겹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요새는 AI에 대한 보안을 많이 하는데 AI가 또 보안에 또
만드는 보안을 뚫고 들어가는 것들을 또 만드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창과 방패 중에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다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창이 방패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AI 기술 자체도 이제 갈등 요인이지만 새로운 형태의 갈등 경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미국과 중국 얘기예요. AI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막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고 스파이 행위가 이게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메타의 최고 책임자인 AI 책임자죠. 알렉산더 왕 양반이 뭐라 했냐면 중국 AI 모델이 뛰어난 이유가 스파이 행위 때문이다. 아, 이걸 어느 정도까지 스파이 행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전체로 놓고 봤을 때 AI 때문에 중국이 발전했다. 그러니까 뭐 스파이 때문에 발전했다라는 얘기는 거의 뭐 100으로 놓고 보면 한 30? 전체적으로는 70이 그들의 실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거를 갖고 갔지만 그래도 많은 거를 갖고 있는 게 또 미국입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켰겠는가? 그 뭐 저번에 좀 중국에서 그 만든 AI 네. 그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물론 챗GPT를 모디파이해서 적은 그 GPU의 리소스를 가지고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스파이로 된 게 아니라 그들도 보고선 배웠는데 네. 그거를 또 오픈소스로 다 오픈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I의 기본적인 게 왜 오픈소스로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요. 많은 사람이 쓰고 많은 사람이 해야지만 그 고침성이 정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키피디아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키피디아 방법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했을 때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듯이 저기 AI의 모든 데이터들을 컬렉트하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지는 AI니까요. 뭐 쓸만한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는 요새 AI를 할 때 그런 그 요구사항을 많이 합니다. 이거 영어 자료로 찾아서 한국어로 번역해줘. 이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어 자료를 다 긁어다가 그 다음에 한국어로 다시 번역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면 데이터는 미국 갔다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데이터들을 한번 훑어봤다는 그러네요. 얘기고 네. 한글로만 그냥 하면은 한국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이제 적당히 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영어 자료를 근본으로 대답해줘. 영어 자료를 뭐 영어로 그냥 보는 경우도 있지만 한글로 다시 뭐 해석해줘. 뭐 이렇게 어디다 발표하거나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스파이로서 모든 걸 다 이루어진다? 저는 거기에 아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네. 그러나 많은 부분을 참조한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아마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딥시크 같은 경우 그게 과연 미국이 없이 이게 가능했을까? 챗GPT 없이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저는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국이 없는 중국 AI는 뭐 존재하기 힘들다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이 스파이라 그러지만 스파이가 뭐 네. 해킹이나 이런 것보다도 사람 문제가 있어요. 아, 그렇죠. 중국이 정말 이 IT 전체적으로 그랬고 이번에 AI도 그렇고 사람 빨아들이는 블랙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고가의 뭐 다른 나라들의 인재들을 AI 인재들을 고가의 몸값을 주고 막 데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거 스파이 행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논리도 있어요. 스파이 행위의 그 보더라인이 그 경계선이 아주 모호합니다. 모호하죠. 네, 왜냐하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사람을 빼갔는데 그걸 스파이 행위라고 봐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모호한 거죠. 그런데 뭐 다큐멘테이션 여러 가지 그 문서들을 카피해서 갖고 나갔다. 그거는 훔친 거죠. 그러나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내놓고 가라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버드의 뭐 여러 그 외국 학생들을 못 받게 하고 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타겟이 아마 중국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여러 이제 뭐 이슬람 국가라든지 한국도 좀 피해를 본 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다 생각했을 때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까지 어떻게 빼놓고 갈 수 있겠는가. 그 사람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보안에서 사람은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유출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그럴 것 같아요. 비밀번호 뭐 다 뭐 막아놓고 그다음에 뭐 저기 바이오메트릭스 뭐 얼굴 인식이니 정맥이니 지문 인식이니 다 해놓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그걸 다 뚫고 거기서 허술하게 방어를 하거나 아예 거기서 빼나가거나 오픈시켜주면은 맞아요. 그거는 상당히 보안에 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큐멘테이션 해야 되고 누군가 다시 검증해야 되고 보안에서는 그게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졌다. 그게 국제적인 표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와 그다음에 그 사람의 보안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이 그냥 뭐 다 빼갔다. 그거보다도 더 위험한 게 사람이 포트를 열어놓고 맞아요. 비양심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뭐 부정선거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부정선거라고 얘기 안 하고요. 부실선거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부정이 부실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아예 안 문제 없으니까 볼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번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거를 다큐멘테이션으로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옛날에 만든 법들이 AI가 나오기 전에 만든 법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게 현 세대에 맞는 건지를 한번 고쳐나가는 작업을 아마 국회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저 사회 규범에서도 한번 필터링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북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북한도 AI 열풍에서 예외가 아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챗GPT를 연구하고 있다. 그럴 만도 했는데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어느 정도 진전이 됐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 북한판 챗GPT 만든다 그러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챗GPT의 기본적인 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 되고 그렇죠.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얘기할 게 하나 있어요. 북한은 해커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또 많이 양성을 했습니다. 기술력이 좋겠네요. 기술력도 좋고요. 해킹에 대한 건 아까 그래서 창과 방패 중에서 창이 더 쉽다는 게 네네. 뚫는 거는 뭐 그렇죠. 어느 정도는 한다라고 보는데 막는 거는 그렇게 잘 못 막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남한과 북한을 비교했을 때 남한은 모든 게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전산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공격하기 훨씬 더 좋죠. 포인트가 많고 좋죠. 그리고 우리가 보안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뭘 가져갔는지 뭘 받는지도 잘 모르는 것들이 꽤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경각심이 너무나도 우리 저기 상층부에서 없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서 공격할 건 많고 우리가 북한을 공격할 건 없느냐? 북한은 거의 아날로그식이고 모든 거를 문서 서류화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격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에 비대칭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 전산 자체가 비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를 공격할 게 많고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게 없고 그다음에 그들이 양성한 해커들은 되게 공격용이지 방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챗GPT를 쓴다는 그 자체는 일부 계층에서 쓰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김일성 대학이라고 얘기했는데 김일성 대학보다도 우리가 예의주시하는 게 김책공대입니다. 김책공대 가보면은 아마 오퍼레이팅 시스템 OS의 교육을 엄청나게 시킬 겁니다. 그게 해커의 가장 기본으로 뚫고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거든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어느 수준으로 가르치는가만 보면은 얘네들이 해킹 공격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겠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걸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계속 바꿔서 우리도 그 바꾸는 거에 대해서 쫓아가면서 방어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뚫렸을 때 어떻게 복원을 하겠는가 그걸 차단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또 만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복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북한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그들이 양성한 해커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뭐 특히 16억 불 정도의 그 비트코인을 탈취해가고 그러니까요. 그 일부분이 아니라 그들의 메인 머니 리소스, 머니 그 돈을 저 인컴 저기 돈을 벌 수 있는 채널이 해킹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리 잘 막는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털리고 난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안은 그렇죠. 털리기 전까지 보안이지 털리고 난 다음에 보안의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뭐 열악하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일반 인민들은 인터넷 못 쓰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챗GPT를 개발을 하고 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보세요. 예. 라인 하나를 깔고 예. 그 평양 일부분에만 깔고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공중으로 이제 날아다니는 그 위성. 전파가 위성을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렇죠. 북한에는 위성을 올리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렸다고 할지라도 군사용으로 쓰는 위성일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챗GPT 그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고 일부 사람들만 쓴다 그러면 속도는 굉장히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챗GPT를 뭐 개발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챗GPT를 갖다 쓸 수는 있어도 그 알고리즘 자체가 그 오픈 소스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거를 정제하는 방법과 그거를 쓸 거와 못 쓸 거를 또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북한이 그걸 만든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흉내는 낼 수 있다. 비슷하게 일반인들이 쓰는 거. 그러나 그들이 군사 목적으로 쓰는 무슨 그 AI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쓴다는 거는 아직 굉장히 수준이 미약할 것이다.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겠지만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범용적으로 얘기하는 챗GPT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정도다. 아직까지는. 챗GPT를 개발했다? 저는 뭐 흉내는 냈을 수 있어도 실질적인 알고리즘은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한이 강한 게 방금 말씀하신 해킹 능력. 이거는 뭐 정말 뭐 정책적으로 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건데 미국이 얼마 전에 북한을 사이버 안보 위협국으로 지정까지 했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해커 4명을 북한의 해커 4명을 네. 국제 범죄자로 수배를 해서 보상금을 68억 원 걸었다고. 이 정도로 하면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정도의 그 해킹에 대한 위험을 뭔가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 당연히 공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하다니까요. 네. 그리고 공격할 수 있고 또 뚫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또 양성을 하고 네. 그리고 그래서 보안은 항상 뚫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뚫는 거는 훨씬 더 방어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에 언제든지 뚫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북한이 뭐 저 사람이 없어서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더 이상 공격을 못 한다는 생각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나 뭐 미국에서도 얘기했듯이 북한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북한의 공격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죠. 공격은 잘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인력들은 충분히 양성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미국과 남한이 얼마나 방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더 중요한데 사실은 더 쉬운 방법을 자꾸 택하다 나니까 그들이 뭘 공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니까 항상 위험하고 불안하고 이제 그런 거죠. 미국도 네.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핵 연구소 같은 경우에 북한이 침투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아날로그식으로 전부 다 나눠놓을 필요가 있는 거고 FBI나 CIA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서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가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전부 다 그래서 인트라넷만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인터넷으로 절대로 연결을 안 시킵니다. 우리나라 아마 국정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트라넷으로만 쓰지
그 안에 바깥에 인터넷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가 굉장히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쓰는 망만 활용을 하지 바깥으로 인터넷으로 절대로 뭐 공무원 조직도 라인 2개를 가지고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스위치를 가지고 이거는 라인 안에서만 쓰는 거, 이건 바깥에 인터넷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나눠서 쓰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장했다가 다시 또 들어가서 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쓰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필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것이냐. 그래서 인증 시스템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방어 중요한 거고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만약에 뚫렸을 때 어떻게 다시 복원을 할 것인가. 복원 시간의 줄임성. 그러니까 작년에는 1시간 걸렸으면 올해는 10분 아니면 내년에는 뭐 거의 그렇죠. 실시간으로 뭐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들에 대한 그 파라미터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안에서는 그 세 가지 방법 이외에는 거의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오늘 서강대학교 백영렬 교수님 모시고 주요 AI 부분의 이슈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